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편의 5장의 4절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물건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하는 방식의 담보 물권입니다. 저당권은 아주 효율적인 담보 형태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용익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관리 비용 없이 우선 변제권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담보 형태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공시제도입니다. 저당권을 공시할 수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공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대적인 저당 제도의 특질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의 원칙입니다. 저당권의 존재는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 관철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저당권, 조세 우선특권 등과 같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의 원칙입니다. 저당권은 특정되고 현존하는 목적을 위해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전 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은 인정될 수 없죠. 의용민법과 달리 현행민법은 일반 선취특권 제도를 폐지해서 이 특정의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다만 법정 저당권이라든가 각종의 우선특권에서는 이 원칙이 관철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순위 확정의 원칙입니다. 이 순위 확정의 원칙은 이 두 가지 원칙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각각 확정된 순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단 부여된 순위는 선순위의 저당권 소멸에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민법은 이 첫 번째 의미의 원칙, 이 순위 확정의 원칙을 관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의 순위 확정의 원칙은 관철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순위 승진의 원칙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1번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승진을 합니다. 이러한 순위 승진의 원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대세입니다. 그 이유는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순위에 변함이 없으면 다시 그 순위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더 많은 신용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순위가 승진을 하게 되면은 최후 순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어서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 순위 확정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는 부종성을 완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유자 저당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유자 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거를 소유자 저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독립의 원칙입니다. 저당권이 특정 채권의 담보라는 종된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종된 지위에서 해방되어서 독립된 가치권으로서 금융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주요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피담보 채권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저당물의 이용권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후순위 저당권으로부터의 독립,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부터의 독립,
이 네 가지를 주 내용으로 합니다. 우리 민법은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내용은 채택을 하고 있지 않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이것은 관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번째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순위 저당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후순위 저당권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해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인수주의. 그런데 우리는 이 인수주의가 아니라 소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말은 청소 이런 뜻이지요. 이 소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후순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면 선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장기 투자의 수단으로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본가의 기대, 이 기대에는 충족을 시킬 수가 없게 되죠. 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교재 보충 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통의 원칙입니다. 저당권이 하나의 독립된 자산권으로서 금융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저당권의 유통성을 제고시키는 일은 저당권의 유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가 그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입니다. 저당권의 유동성이 커지면 자본가로서는 기존의 저당권을 처분해서 현금화하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저당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저당권을 증권화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저당권 유통성을 높이는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전 저당제도, 즉 금융거래를 매개하는 저당권이 주류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유통의 원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당권의 유통제도에 대해서는 교재 보충학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성립을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입니다. 저당권 설정계약의 성질을 보겠는데요. 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종래학설은 피해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채권행위이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계약은 일반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물권계약만이 행해진다는 등 매우 추상적이고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래학설은 모두 물권행위의 개념을 전제하면서 저당권 설정계약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기교적이고 복잡한 그런 구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권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저당권 설정계약은 그저 계약의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설정계약의 당사자를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이고,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보증인이죠.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물상보증인. 설정자는 이렇게 채무자 또는 제3자입니다. 이 원칙과 달리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우인데요. 이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이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한 등기가 유효하냐, 이 문제로 환원될 수 있겠죠.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로 하는 것에 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 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 형성 등의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유효합니다. 다음에 이 경우인데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채무자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문제입니다. 가령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에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이런 경우에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 유형을 소개합니다. 이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도 저당권의 객체로 되어 있죠. 이런 동산도 저당권의 객체로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 가치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은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식주의의 표현입니다. 저당권의 설정 등기에는 순위 번호, 등기 목적 등 일반적인 등기 사항 외에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액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후수일 저당권자 또는 일반 채권자에게 거래 가능성이 생기겠죠.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입니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인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러나 금전 채권이 아니라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원래의 채권은 최종적으로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전환되고,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채권액이 등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저당권자는 등기된 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실제 채권액이 등기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실제 채권액의 한도에서만 우선 변제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죠. 다음으로 이 피담보 채권과 관련된 몇 개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개의 채권인데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권을 합쳐서 이것을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다른 수개의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이 X가 A, B 이 두 사람으로부터 각 500만 원의 금전을 차용하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X 소유의 갑 토지에 한 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A와 B를 저당권자로 등기를 했다면 A와 B는 피담보 채권의 비율로 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장래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당권의 시행 시에 현존하고
확정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래 증감 변동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최고액만을 정하는 근저당, 이것이 유효함은 물론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이 장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인정하는 이러한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649조가 법률 규정에 의한 성립의 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때 이 경우에 저당권의 성립 시기는 건물에 대한 압류가 효력을 발생한 때, 이때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우선 효력 범위입니다. 이 360조의 규정을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 360조 본문은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단서에서는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해서 담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관련해서 이 360조가 정하고 있는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본입니다. 원본이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원본은 필수적 등기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이자인데요. 저당권 설정 계약의 이자, 또 이자의 발생 시기, 또 지급 시기, 지급 장소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걸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자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연배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연이자와 달리 약정이자는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에 의해서 무제한으로 담보됩니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요. 이 손해배상 중에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에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60조 단서의 규정입니다. 이 지연배상에 대해서만 특별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뭘까요? 지연배상액은 등기부에 기재가 안 되죠. 우선순위 저당권의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배상이 매우 유리하다면 그것을 많이 증가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정으로 인해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자와 후순위 저당권자의 이익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360조 단서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저당권자와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360조 단서가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규정이 없죠. 그 이유는 질권에서는 후순위 질권자가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질권자 간의 이익 조정이 절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360조 단서로 인해서 이행기일로부터 1년 이후에 지연 이자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일반 채권자로서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위약금인데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이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위약금을 등기한다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제360조 단서에 의한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실행 비용입니다. 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목적물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당물을 처분해서 그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이죠. 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합물과 종물인데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및 종물에 미칩니다. 358조 본문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다른 특약을 하고 이것을 등기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기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58조 본문의 규정이 적용된 결과이죠. 다음으로 과실을 보겠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지배할 뿐 사용 수익권은 여전히 설정자에게 있기 때문에 저당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제한 없이 관철하게 되면은 저당권 설정자가 경매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 과실을 취득하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359조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59조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당권자에게 과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저당부동산에서 분리 반출된 물건 문제인데요. 이 저당 건물의 일부가 붕괴돼서 목재 등의 건축 자재로 변형된 재료가 반출된 경우에 그 분리 또는 반출된 물건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 이 문제입니다. 분리 반출이 저당물의 정당한 사용 수익 범위에 속한다면 저당권자가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리 반출이 저당물의 정당한 사용 수익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그런 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 반출된 물건은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과 결합해서 공시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든가 또는 분리 반출된 물건은 목적물의 가치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상대위 법률을 유추 적용해서 목적물을 압류하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각은 이러합니다. 자, 분리 반출이 있게 되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저당권의 목적물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당물로부터 일정한 물건을 분리 반출하는 행위는 저당권 침해의 문제로 다루는 것으로 필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물거동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담보물 보충 청구권 등에 의한 제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건축물에서 어떤 물건들이 빠져나왔다고 했을 때 공시되는 것은 이 건물이 공시되는 것이지 이것은 저당권의 본질로서의 공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일정한 경우에 이렇게 반출된 것에 대해서 저당권이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의 공시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종래 학설은 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보충학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상대위에 의한 효력 범위의 확장인데요. 민법은 질권에 관한 이 342조 물상대위에 관한 규정이죠. 이것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입니다. 먼저 저당권자의 채권 만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당권자에 의한 실행을 그 중에서 저당권자의 실행을 보겠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데요.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저당 채권자는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그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저당인데요. 변제기 전의 약정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거나, 즉 대물변제의 예약이죠. 혹은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저당부동산을 환가, 현금화하는 방법, 이것이 유저당입니다. 유질과 달리 유저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은 그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두 경우로 구분해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물변제 예약이 있는 경우인데요. 저당권 설정과 병행해서 대물변제 예약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변제기 전에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고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607조와 608조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607조와 608조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임의환가의 약정이 있는 경우인데요. 임의환가의 방법, 즉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청산하는 특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채권자에 의한 경매입니다.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저당부동산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혹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저당권자가 이것을 저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이 인수주의 그리고 소재주의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당권자는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 또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신청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그들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 신청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 예컨대 선순위 저당권과 절차 비용을 청산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은 그들의 강제집행 또는 경매 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주의를 잉여주의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 또는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 신청은 그 자신에게도 실익이 없을 뿐더러 선순위의 저당권자로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환가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의 만족입니다.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권 만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집행 권한이 요구되지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그 결과가 채권 만족에 미달했다면 이제는 무담보의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만족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처음부터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질권과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중에 먼저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입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얘기죠.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과의 관계, 보증금 채권과의 관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관해서 그보다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자에 우선합니다. 그리고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는 언제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죠. 모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세 등 조세 우선권과의 관계인데요. 가령 A에게 금전을 빌리고 자기 소유의 갑토지에 대해서 A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B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면 문제된 조세의 법정 기일과 저당권의 설정일을 비교해서 A의 저당권부 채권과 조세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 당해세의 경우에는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질권에 대해서도 우선합니다. 앞에서 든 사안에서 문제된 조세가 당해세, 예컨대 갑토지에 대한 상속세라고 한다면 조세의 법정 기일과 상관없이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다음으로 임금 등의 우선권과의 관계입니다. 임금, 재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이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과의 관계에서는 우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관계가 소멸한 경우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합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전세권과의 관계입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선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유치권과의 관계인데요. 유치권과 저당권은 경합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치권은 사실상 저당권에 우선합니다. 가령 경락인이 유치권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매 목적물을 수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상호간의 관계인데요. 동일한 부동산 위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 변제 순위는 저당권의 설정 등기의 선후에 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당권과 용익관계를 보겠습니다.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의 관계인데요. 저당권 실행 전과 실행 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당권 실행 전에는 용익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저당권은 용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저당권 실행 후인데요. 용익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시기가 저당권 성립 시기보다 앞선 경우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에 대해서 용익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용익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시기가 저당권 성립보다 늦은 경우라고 한다면 용익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용익권이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소멸하는가 이 문제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용익권자의 순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1번 저당권자이고 B가 등기된 임차인입니다. 그 다음에 C가 2번 저당권자예요. 이런 순서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 C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보다 앞선 선순위의 이 B의 임차권, 등기된 B의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B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이 C는 B보다 하위에 있는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B의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왜 그럴까요? C가 저당권을 실행하더라도 B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A의 저당권이 소멸하죠. 그래서 마치 1번 저당권을 실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법정 재산권입니다. 366조의 규정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권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저당권자의 저당물은 토지이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요.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또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일괄 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괄 경매권은 저당권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만의 경매를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것인가, 이것은 저당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수한 저당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저당입니다. 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이 공동저당에서는 목적 부동산의 수만큼 다수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저당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부동산 등기법에는 이러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저당에서는 공동저당권자와 공동저당물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갑토지가 있고요, 시가가 900이고 을토지가 있는데 시가가 600이고 병토지가 시가가 300입니다. A는 갑, 을, 병 세 토지에 대해서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피담보 채권액은 1200이다. B는 갑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이고 채권액은 300이고 C는 을에 대해서 2번 저당권, 채권액은 200, D는 병에 대해서 2번 저당권, 채권액은 100.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례에서 만약 A가 갑 토지와 병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면 갑 토지의 2번 저당권자 B와 병 토지의 2번 저당권자 D의 저당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물론 A는 자기 만족을 얻게 되지만,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 바로 368조입니다. 동시배당의 경우와 이시배당의 경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우선 동시배당의 경우입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액을 정합니다.
분담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계산의 결과를 볼까요? 결국 A는 갑에서 600, 또 을에서 400, 병에서 200을 분담을 받고 우선 변제를 받고, 그래서 이 전체 액수가 1200이 돼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완전하게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B는 갑에서 남은 채권액 300, 잔액 300, 또 을에서 잔액 200, 또 D는 병에서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갑 A, B, C, D가 갑, 을, 병 각 부동산에서 각각 모두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20회당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동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 중 일부를 우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실행 대상인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을 가진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민법은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368조 1항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근저당입니다. 개념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A의 B에 대한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B가 A에게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B가 A에게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게 되면은 부정성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여 다음에 거래가 재개되면은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정성을 완화해서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이 되더라도 저당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한다면 그런 불편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의 등기에는 등기 원인으로서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 등도 등기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확정과 실행을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되어서 부정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채권 확정 사유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면은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고, 그 밖의 실행 절차는 일반 저당권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저당권은 저당물이 부동산, 즉 토지 또는 건물이고, 그리고 또 일물 일권주의에 따라서 한 개의 목적물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정책적 고려에 기초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이것을 변형한 그런 특수한 저당권들이 인정이 됩니다. 재단저당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업 경영을 위한 토지, 건물, 기계, 기타 물적 설비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에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설비들의 유기적 결합을 유지함으로써 담보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담보의 설정 및 실행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죠. 재단저당이 아니라 각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면은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은 각 설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죠. 다음으로 동산저당입니다. 동산의 질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사용 가치가 사장되어서 사회 경제적으로 비효율이 되죠.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동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임목저당인데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입니다. 네, 다음은 이 특별한 담보권에
담보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산 채권 담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담보권은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이 담보권은 독립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저당권에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편의상 여기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충학습에 소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그 대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행법의 한계와 입법 배경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동산질권은 질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효율성이 없고, 그리고 또 양도담보는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함에 따라서 공시 방법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중 양도담보에 따른 분쟁의 소지도 큽니다. 그리고 또 채권질권은 통지, 승낙과 같은 이 대항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서 공시에 한계가 있고 장래 다수 채권을 일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탈피하고 그리고 또 국제적 경향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현행 질권 양도담보와 요건 효과를 달리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산채권 담보권을 신설하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담보등기부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설정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 또는 상업등기부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충학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저당권 그리고 특별한 담보권으로서의 동산 채권 담보를 주제로 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